네, 안녕하세요. 네, 2026 시즌 프리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프리뷰 해볼 팀은 광주 FC입니다. 제가 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광주 무한도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무한도전이 벌써 종영한 지가 한참 되어 갑니다. 저는 굉장한 무한도전 팬이고, 무도키즈 뭐 이런 말을 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고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한도전 처음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시절도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황소와 줄다리기 하고 이럴 때 지하철과 달리기 하고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광주한테 이번 시즌이 조금 그런 의미가 있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무한도전 같은 재밌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굳이 따옴표를 하나씩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는 어떤 교훈을 남길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축구는 선수빨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런 말이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좀 보여줄 만한 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뭐 광주의 이제 그 선수단 변화를 좀 보긴 봐야 될 텐데 변화할 게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광주가 선수를 등록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은 상황이겠죠. 그 상황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베스트 11을 뭐 짜보면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김경민 선수도 있고 골키퍼 쪽 노이동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백도 민상기, 안형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업이 없어요. 센터백 마땅한 백업이 없고 또 측면도 이민기, 김진호가 있지만 또 백업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허리 쪽이 그나마 난데 주세종, 뭐 문민서, 유재호, 강희수, 최경록 그다음에 정지훈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허리 쪽에서 미드필더 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 생각해 보면 또 측면에도 나오고 중앙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난 시즌에 있었던 이강현이라든지 박태준이라든지 다 군대가 있지만 그런 선수들 빠진 자리라든지 뭐 지금 광주에서 나간 선수들의 빈자리를 또 채우기에는 좀 아쉬운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적 시장이 열려 있었다 그러면 그 선수들 빠진 자리들을 적절히 메우면서 측면에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측면으로 보내고 중앙 쪽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더 그 선수층을 두껍게 만들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격진도 생각해 보면 박정인 선수 있고 근데 못 나왔잖아요. 지난 시즌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하승훈 선수, 권성윤 선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신창무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 뛸 가능성도 있겠죠. 그다음에 프리드 존슨 제외하면 사실 지난 시즌에 있었던 뭐 박인혁이라든지 헤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팀을 떠난 상황이라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광주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광주의 베스트 11을 꾸리고 나면 지난 시즌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수들이 체력도 떨어질 거고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도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팀이 얼마나 괜찮은 상태에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게 대처에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선수빨인가요? 감독놀이인가요? 이런 어떤 교훈을 만들어 가기에 조금 그러니까 교훈을 확인하기에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도 바뀐 데다가 선수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 외 영입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잠시만요. 나간 선수들 한번 볼까? 나간 선수들 뭐 아주 난리가 났던데 봅시다. 보니까 트랜스퍼 마르크트 보고 있습니다. 나간 선수가 지난 시즌 뭐 중간에 나간 뭐 저기 아산이도 있고요. 조성권 선수 갔고 김한길 나갔고 오후석 나갔고 주요 선수들만 얘기하면 헤이스, 변준수, 박인혁 그다음에 임대로 왔었던 선수인가요? 이거 황재현 선수인가?
황재현 선수 여기 왜 있지? 언제 나갔지? 그다음에 황재현 선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강현 나갔고 가브리엘도 나갔죠? 그다음에 심상민 선수 임대 복귀했고 진시호 선수도 임대 복귀해서 이적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절반 팀 그 1군 스쿼드의 절반 정도가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금호구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백업으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광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정규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새로 부임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승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정규 감독님은 굉장한 기대감을 또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이정규 감독님이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정규 감독님도 나름의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정규 감독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정규 감독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합을 맞춰왔고 또 보고 배우고 같이 그렇게 토론하면서 아마 팀을 꾸려왔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정규 감독님한테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축구적인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직 경기를 제가 이제 하나도 못 봐가지고 이런 팀들이 좀 어려워요. 제가 사실 뭐 연습 경기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보든지 뭐 다른 데서 보든지 하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기자도 아닌데다가 저도 생업이 있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밥도 해야 되고 그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예전만큼 잘 챙겨보질 못했어요. 전지훈련들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공식 경기들을 한번 보고 프리뷰를 하면 좋은데 그건 프리뷰가 아니잖아요. 그죠? 리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건데,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축구를 펼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정효 감독님하고 비슷한 축구를 일단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 팀을 좀 해석을 해보고 예측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자꾸 선수냐 감독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정효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정규 감독님이 수석 코치로 있으면서 가져왔던 팀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선수들이 축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이정효 감독님하고 김정용 선배가 풋볼리스트 볼리 K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던 건데, 이정효 감독님 확실히 축잘하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약간 그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도 설명했던 건데, 아니 몇 년 전도 아니고 종종 설명합니다. 3B가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축구 선수의 어떤 기량을 정하는 3B가 있다 그러면, 3B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볼 컨트롤, 바디 밸런스, 브레인 세 개. 요 세 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바디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인 능력, 볼 컨트롤은 기술적인 능력, 브레인은 이 전술적인 그러니까 이해도, 전술 이해도나 이런 영리한 머리,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포괄하고 있는데, 뭐 이제 브레인에는 포지셔닝이라든지 공을 어떻게 잡고 내가 첫 터치를 해놓을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라든지, 혹은 볼이 없을 때 공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당장 공을 못 받더라도 앞에 가서 공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브레인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 8번 선수 움직임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빌드업을 시작해서 3번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보통은 나 미드필더니까 볼 줘 하면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투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선수가 압박 들어오면서 이 선수가 여기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선수가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3번 선수가 이 8번한테 주면 압박당할 것 같으니까 안 줬어. 그러면서 측면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8번 선수가 나 내려왔는데 공 안 주네 하고 서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공 잡고 기다리고, 그럼 내가 다시 줘라고 할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8번 선수가 조금 머리가 좋은 선수다, 혹은 그 전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선수다라고 해본다 그러면 이 8번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조기 축구할 때 이렇게 꼭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이 8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받으러 내려갔잖아. 그러면서 내가 내려오면서 나한테 압박이 들어왔네 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날 따라왔으니까 요 공간 내가 확보했네 싶겠죠. 그러니까 볼이 여기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주고 일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로 도는 거죠. 나 안 주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살짝.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을 딱 잡았을 때는 아까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던 이 공간에서 공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동선 짜서 움직이면 약간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처음엔 8번 잘 따라왔는데 공이 일로 가니까 축구 선수가 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다가 시선이 이 5번 선수를 향해 쳐다보게 되면 8번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아뛰면 못 보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을 딱 원터치로 잡고 두 번째 터치 타이밍에는 나 줘 하면서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연결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공을 잡고 돌아서서 올라가면서 뭐 측면도 줄 수 있고 중앙 쪽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뭔가 파생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 여기서 돌아 나올 수 있는 머리, 내가 얘를 끌고 나왔으니 얘 뒷공간을 써야지라고 하는 머리.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여기를 못 줬어.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타이밍이. 근데 이 8번 선수가 머리를 더 쓰는 거예요. 어떻게 더 쓰냐? 아, 지금 여기가 뭐 이 선수가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잘랐다. 앞에를 패스기를 막았다. 그래서 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쫓아와서 여기를 잘 가리고 이 선수도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패스를 못 주게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원래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 라고 하고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여기서 머리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어떻게? 지금 공이 3번에서 5번으로 갔는데 이게 다시 3번으로 가면 이제 압박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 흐름이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거 이제 결대로 차라고 결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기축구에서 결대로 살려서 이쪽으로 가겠구나. 3번에서 5번으로 왔으니까 공 흐름 따라서 11번 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네 했는데 11번이 여기를 받아주러 옵니다. 바깥쪽에서. 왜냐면 이렇게 오면은 패스 잘릴 수가 있고 얘랑 이 수비수랑 5번 수비수랑도 가까워지니까 내가 좀 바깥쪽에서 받겠어 하고 이쪽까지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볼이 딱 투입돼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이 언제 되냐면 주려고 그랬는데 못 준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발을 딱 떠나서 11번 쪽으로 들어가는 걸 이 8번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로 움직이냐 이 사람이 8번이. 아까 동선을 짜보면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동선이 여길 향해 가겠죠. 왜? 볼이 여기 투입되면 얘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가면 원터치나 투터치에 내가 여기 받아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움직여서 나 안 들어오네 하면 이 5번 뒤로 파고 들어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선수 11번한테 공이 딱 떨어지고 5번이 튀어나갔을 때 여기서 원터치로 툭 돌려주면 이 선수는 이미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보다 이 센터백보다 훨씬 빨리 공을 잡고 찬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선수가 안 나가. 왜? 8번이 움직이는 걸 봐서. 근데 이것도 이 선수는 그래도 계속 파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5번이 안 나가니까. 그럼 11번이 공을 잡겠죠. 그러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게 되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 그때는 이 선수가 안 나갈 수가 없죠. 크로스가 올라올 테니까. 그때 되면 여기서 제차 침투 2차로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팀이 좀 더 다른 선수가 머리가 좋다. 여기까지 갔다가 이 선수 돌파 시도하니까 여기 붙어있던 선수가 나가게 되면 나는 다시 미드필더 쪽 보강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는 공격수가 일로 빠지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8번 선수가 단순하게 이 3번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공을 받겠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공 전체의 흐름 우리 팀이 3번하고 5번 거쳐서 측면으로 나가서 공을 돌릴 거야. 그 다음에는 흐름 살려서 11번한테 갈 거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 8번은 여기서 공이 흐를 때 내가 이 5번한테 어떤 식으로 공을 받을지 그 다음에 이 11번한테 어떤 식으로 공을 받을지를 머리를 쓰다 보면 이 수비 선수들을 내 움직임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놓고 내가 이 공간들을 만들어서 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축구 선수들의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브레인, 축구 두뇌, 축구 지능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정효 감독님이 상당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그 오프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유튜브 나가가지고 이정효 감독님 얘기하면서, 이정효 감독님은 축구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막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원리를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이민기 선수가 그때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민기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기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정형화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민기 선수가 측면에 매번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 마크맨이 측면으로 딸려 나오면 그때 중앙으로 들어가서 공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판단의 문제. 그렇게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들어가긴 하지만,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는 이 머리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스쿼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천FC, 승격팀인 부천FC보다도 약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선수층 두터운 걸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엔. 특히나 이제 센터백 조합들에서는 괜찮을까 싶을 정도예요. 수비진, 특히나 수비진. 중원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부 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프로급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광주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스쿼드로 치면 광주가 지금 이제 위기의 팀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팀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감독 역량이에요, 결국. 근데 감독 역량인데, 이 감독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능력은 제가 보기엔 선수들이 좀 타고나는 부분이라든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기술적인 능력은. 그리고 신체 능력도 좀 타고난 게 있는 거고, 또 대체로는 신체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 이제 좀 더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기술이 좋으면 힘을 덜 써도 되는데, 지금 이제 광주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B 중에 아까 말했던 볼 컨트롤, 바디 밸런스, 브레인 3개 중에 가장 단기간에 제가 보기에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브레인 쪽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팀적으로 조직력을 만들면 더 빨리 바꿀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광주가 늘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정규 감독님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광주가 잘할 수 있느냐. 지금 이번 시즌에도 상위 스플릿에 들어서, 파이널 A에 들어서 뭔가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시즌까지도 뭐 광주의 전력이 굉장히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좋은 전력을 꾸렸다라고 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을 써가면서 버텨왔던 건데, 이제는 아예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요거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걸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감독이냐 선수냐. 이게 그 선수 개인 기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펩 과르디올라가 스리랑카 대표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스리랑카에 본인의 축구를 막 심어요. 그러면 그 과르디올라의 스리랑카가 제가 감독하는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100%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는 아니지, 99%. 100번 싸우면 99번 정도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낼 것 같아요. 100번 싸우면 한 번 질까 말까? 그 정도로 개인 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구랑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기축구에 나가서도 그런 게, 뭐 한 고등학교 선출이나 대학교 선출을 만나면 아마추어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달라요. 업으로 했던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프로의 레벨에서도 그 차이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부천FC 이제 응원할 때 그 상주 상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상주 상무에 이정엽 선수하고 뭐 이승기 선수하고 있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승기 선수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승기 선수는 K리그 2 경기, 그 당시만 해도 뭐 챌린지 막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그 K리그 2에서 경기를 하면 이승기 선수는 대체로 경기장을 평지 다니듯이 다녀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없는 것처럼 다녀요, 이승기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술적으로 워낙 뛰어나고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K리그 2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승기 선수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브라질 선수들을 만났을 때 그 맛봤던 그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그 개인 능력의 차이,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가까이는 따져보면 광주가 저번에 아릴라를 만났을 때 느꼈던 차이들이 사실은 그 감독의 역량이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선수의 기량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광주는 사실은 지금의 스쿼드를 고려하면 K리그 1에서 약간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실험, 원했던 실험, 광주 팬들께서는 원했던 실험은 아니겠지만 관찰자인 제 입장에서는 광주가 진짜 이번 시즌에도 잘한다 그러면 감독 노름입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하게 제가 생각을 굳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선수 기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축구 어렵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잠정적 결론을 가지게 되는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광주 선수들이 좀 광주 팀 자체가 선수들도 그렇고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영리하게 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베스트 11을 최대한 끌어냈으면서도 부상을 관리해 줄 수 있고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또 어린 선수들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규 감독님이 지금 여지까지 이정규 감독님이 했던 축구를 광주에서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머리를 잘 쓰는 축구들, 더 빨리 계산하고,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뛰고 기술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를 통해 가지고 딱 이제 팀적으로 공이 돌아서 딱 풀려냈을 때 그 쾌감을 광주가 선사할 수 있다 그러면 광주의 축구를 저는 좀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 팀들이 좀 K리그에 많아져야 돼요. 선수비 후역습하는 팀들도 좋지만 조금 더 주도적인 팀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광주의 선전을 바랍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 좀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주 팬들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봐야 될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여름 이적 시장에 또 그 기회가 한번 있을 걸로, 여름 이적 시장에는 보강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박원재 선수가 영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여름부터는 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고려하면 전반기를 잘 버티고 나면 후반기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를 일단 잘 넘기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기에 막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락세를 겪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선생님이 있고 여름에 보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회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를 잘 보내는 게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 하고 광주 프리뷰는 마치고 다음 팀 하나 더 하고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